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2일. 오늘도 한 해의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전류들을 보니까 연말 경제 상황부터 산업계 동향, 그리고 우리 일상 이야기까지 정말 다재롭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해 보는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아주 거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여러분 장바구니에 담길 선물, 또 한 가족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자동차 이야기까지 한번 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제가 발견한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 뭔데요? 바로 기대와 현실의 차이란 키워드예요.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소비자는 전기 트럭의 성능을 기대하고 영화사는 블록버스터의 흥행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속 숫자들은 언론 헤드라인이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묘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 기대와 현실의 간극. 와, 정말 와닿는 말인데요.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야기입니다.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인 베스 에맥이 시장의 기대감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금리 인하 아직 너무 이르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죠. 시장은 꽤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7%로 나왔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되겠구나 이런 기대에 막 부풀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2.7%면 목표치인 2%에 꽤 가까워진 거잖아요. 보통은 이거 되게 좋은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해맥 총재는 이 2.7%라는 숫자 자체가 어쩌면 데이터 왜곡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데이터 왜곡이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상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확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높은데 착시 현상 때문에 낮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에요. 아하.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고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중립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중립금리요? 네, 경제가 과열되지도 또 너무 식지도 않는 딱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금리 수준인데요. 이 중립금리 자체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제라는 자동차의 기본 공회전 속도, 그러니까 RPM 자체가 예전보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예전만큼 가속 페달, 즉 금리 인하를 세게 밟지 않아도 경제가 충분히 잘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결국 지금의 고금리 상태가 뉴 노멀이 될 수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시장의 기대와는 정말 정반대 시나리오네요. 이런 신중한 경제 분위기는 곧바로 우리 지갑 사정이랑 연결이 되는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요. 현금만 쓰기 챌린지 이야기요. 네,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던 한 남성의 사례죠. 한 달 동안 오락, 음식, 주유비 예산을 딱 500달러로 정해놓고 오직 현금만 쓴 거예요. 결과가 어땠나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1,700달러를 절약했고요. 전체 빚의 40% 이상을 줄이는 데 성공했대요. 와, 신용카드의 편리함이라는 기대가 과소비라는 현실로 이어졌는데 이걸 현금이라는 의도적인 불편함으로 바로잡은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현금 사용이 지출을 물리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요. 카드를 긁을 땐 그냥 화면 속 숫자였던 돈이 지갑에서 지폐로 직접 나가는 순간 그 고통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스스로에게 효과적인 제약을 설계한 셈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스마트폰이 부추기는 소비 문화랑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료 보니까 올해 연말 쇼핑의 54%가 스마트폰으로 이뤄져서 충동 구매를 더 부추길 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현금 챌린지가 의도적으로 마찰을 만드는 거라면 스마트폰 쇼핑은 그 마찰을 거의 없애버리죠. 그렇죠? 플랫폼들이 원클릭 결제처럼 결제 과정을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고민할 틈도 안 주잖아요. 네. 우리의 인지적 편향을 파고드는 거죠. 저도 모르게 결제 완료 버튼 누르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저도요.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결제 버튼 누르기 전 3초 멈춤, 이런 의도적인 습관이 더 와닿네요. 결제가 쉬워질수록 의식적인 망설임의 가치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이렇게 지갑을 닫으려고 애쓰는 동안에요.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장난감 회사 FAO 슈워츠 사례 말씀이시죠? 저 이거 보고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온라인 쇼핑이 절대 줄 수 없는 재미와 특별함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들이 바로 리테일테이먼트 전략의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소매, 리테일과 오락,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말이죠. 리테일테이먼트. 네, 그냥 장난감을 진열해 놓는 게 아니라 개인 쇼핑 도우미가 아이랑 같이 매장을 탐험하듯이 돌면서 맞춤형으로 장난감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쇼핑의 하나의 멋진 놀이가 되고 추억이 되는 거죠. 쇼핑 경험 자체를 상품으로 파는 거군요. 효과는 있었나요? 엄청났습니다. 매장 체류 시간이 10% 늘었고 방문객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도 두 자릿수나 상승했대요. 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은 상품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레고가 매장 안에 체험 공간을 만들고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가 미술관 같은 전시를 여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선물 트렌드로도 이어지는 게 참 흥미로워요. 요즘엔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는 헬스테크 제품들, 예를 들면 수면의 질을 분석해주는 오우라링이나 실시간 혈당 측정기 같은 게 인기 선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관련 기업들 연말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 스웨터나 책을 선물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건강이라는 경험을 관리해주는 기기를 선물하는 시대가 된 거죠. 솔직히 누가 저한테 혈당 측정기를 선물로 주면 너 건강관리 좀 해 라는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은데요. 정말 인기가 많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트렌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에티켓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주는 사람의 좋은 의도랑 받는 사람의 감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수면 패턴, 심박수 같은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가 일상적으로 공유되고 선물로 오갈 때 과연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둬야 하는가?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 하는 문제는 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네요. 특히 큰 기대를 모았던 포즈의 전기 픽업 트럭 사례를 보면 이 지점이 명확해져요. F150 라이트닝. 정말 기대가 컸죠. 그런데 푸드가 전기차 사업부에서 무려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어요. 25조 원이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 현 세대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기존 F150은 미국에서 거의 국민 트럭이잖아요. 핵심 원인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더 구체적으로는 사용 시나리오와의 불일치였습니다. 사용 시나리오요? 네, 기존 트럭 구매자들은 무거운 트레일러를 끌거나 공사 장비를 싣거나 아주 실용적인 목적으로 트럭을 쓰거든요. 그런데 라이트닝은 무거운 짐을 끌 때 주행거리가 그야말로 뚝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작업용 트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화려한 주행거리라는 기대와 막상 무거운 보트로 끌고 캠핑을 가려니 중간에 멈춰서야 하는 현실, 그 간극이 너무 컸던 거죠. 게다가 내연기관 모델보다 평균 가격이 18%나 비쌌으니까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성능 떨어지는 차를 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포드가 마주한 이 기대와 현실의 격차, 할리우드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번은 블록버스터 영화 아바타 3 이야기죠. 맞습니다. 물론 실패라고 할 순 없지만 시장의 엄청난 기대치에 대한 현실 점검에 들어간 건 분명해요. 전 세계 개봉 첫 주 성적이 약 3억 4,500만 달러였는데 이게 전작의 같은 기간 성적인 4억 3,500만 달러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거든요. 그럼 이거 흥행에 좀 빨간불이 켜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해집니다. 아바타 시리즈는 원래 개봉 첫 주에 모든 걸 쏟아붓는 영화가 아니에요. 뒷심을 발휘하는 스타일이군요. 네, 맞아요. 입소문을 타고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받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전작보다 성적이 약간 더 좋고요. 실제 관객 평점도 A등급으로 아주 높아요. 단기적인 첫 주 성적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기 흥행이라는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로군요. 단순히 어떤 작품이 개봉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관객에게 다가가고 평가받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네요. 연말 콘텐츠 시장 전체에 대한 자료와도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정확합니다. 연말은 이제 극장 개봉작이랑 스트리밍 공개작이 뒤섞여서 경쟁하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전력의 각축장이 됐어요. 승부처는 개봉 자체가 아니라 배급 전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영역의 현실 점검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극적인 사례가 우주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 폭발 이야기군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게 그냥 로켓 하나 터진 문제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건 단순한 기술 실패를 넘어서 지상과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켓 잔해가 폭발 후에 약 50분 동안 카리브해의 넓은 상공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총 450명을 태운 민간 항공기 3대가 미리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피해서 급하게 항구를 변경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연료 부족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세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연료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요? 정말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네요. 그렇죠. 우주 개발이라는 원대한 기대가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될 뻔한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연간 로켓 발사가 200회에서 최대 400회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이건 단 한 번의 실패가 항공 안전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주 산업의 진짜 비용은 로켓 개발비가 아니라 지상과 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와 관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런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결국엔 특정 장소와 사람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죠. 스스로 크리스마스의 수도라고 부르는 워싱턴주 리버너스 마을의 사례처럼요. 계절 관광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마을은 1년 수입의 대부분을 12월 한 달에 의존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하필 가장 중요한 성수기에 폭설이랑 폭풍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3일간 정전이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1년 내내 준비한 축제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네요.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매출은 전년 대비 50%나 급감했고요. 예약 취소 때문에 17만 달러어치 티켓을 환불해줘야 했어요. 완벽한 크리스마스 마을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관광객들의 기대와 재난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마을의 현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린 거죠. 마을 전체의 추억 만들기가 중단된 이야기와는 참 대조적으로 한 가족이 오래된 자동차 한 대로 소중한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이야기도 있네요. 1951년형 폰티악 치프테인, 돌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차에 대한 이야기죠. 겉모습은 70년 전 클래스카 그대로인데 엔진이나 브레이크,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은 모두 최신 기술로 교체했어요. 이런 방식을 레스토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한 외관이라는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의 안전성을 모두 잡은 거군요. 과거의 기대와 현재의 현실을 아주 현명하게 결합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물건의 가치는 단순히 기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 추억을 만들고 이어가는 능력에서도 나온다는 점이에요. 돌리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3대를 이어주는 타임캡슐인 셈이죠. 그렇게 하나의 사물이 시대를 넘어 기억과 의미를 담는다는 점에서 저희 마지막 자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논쟁과 기억을 만들어낸 그림, 자크르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이 자료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 한 점이 어떻게 혁명의 순교자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이 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혁명과 마라의 암살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다비드는 종교적인 순교 장면처럼 숭고하게 그려내면서 혁명의 대의를 선전하는 기대를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종의 정치 선전물, 프로파간다로 기능했던 거군요. 그런데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예술의 힘이죠. 그림이 담고 있는 혁명의 이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 긴장감이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논쟁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는 도구가 되고 후대의 다른 사회운동에까지 영감을 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예요. 오늘 저희는 연준 회의실의 차가운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연말 쇼핑의 북적임, 전기 트럭의 실패, 로켓 발사의 아찔한 순간을 거쳐서 클래식 자동차의 온기와 한 점의 그림이 품은 역사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하나의 실이 있다면 역시 거대한 계획과 예측 불가능한 현실 사이의 긴장감인 것 같아요. 경제 예측이든 신제품 출시든 심지어 혁명이든 그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실제 사용자의 경험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의해 내려진다는 점이죠. 맞아요.
포드드 트럭은 실제 견인 환경에서, 아바타는 실제 관객의 입소문 속에서 그 진짜 가치를 평가받는 것처럼요. 기술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기억은 또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헬스 트래커의 개인 데이터가 선물이 되고 200여 년 선 그림이 한 시대의 정치적 데이터로 기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 소비, 위치 등 삶의 더 많은 부분이 데이터가 되어가는 지금, 우리 개인사의 어떤 부분을 기꺼이 공유하고 어떤 부분을 상품화하며 또 어떤 부분은 반드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할까요?